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라톤 독서클럽의 라이언kit입니다. 오늘도 하간미소 배움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읽을 14장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감금된 아이들에서는 현대사회가 아이들의 자유를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아이들의 집중력과 심리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이라는 일정에 쫓기며 마음껏 뛰어놀거나 자유롭게 상상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장에서는 아이들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억압된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탐구할 수 없는 환경은 단순히 놀이의 부족이 아니라 뇌의 발달과 집중력을 손상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14장 시작하겠습니다. 14장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감금된 아이들. 아이들은 놀고 배회하고 질문하고 유능해진다. 몇 년 전 콜롬비아 남서부에 있는 카우카의 숲 외곽에 위치한 한 작은 마을에서 해가 질 무렵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몇천 명이 그 마을에 살며 전 세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려고 꿀꺽꿀꺽 마시는 카페인 음료의 재료를 재배했다. 나는 주민들이 천천히 그날의 긴장을 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른들은 거리에 테이블과 의자를 펼쳐놓고 울창한 산 그림자 아래에서 담소를 나누었다. 그들이 이 테이블 저 테이블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좀처럼 볼 수 없는 모습을 목격했다. 지켜보는 어른 없이 아이들이 마을 이곳저곳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있었다. 몇몇은 때를 지어 굴렁쇠 하나를 굴렸다. 몇몇은 숲 가장자리에서 서로 쫓아다니며 숲 안으로 들어가라고 서로를 부추겼고 30초 뒤에 깍깍 소리를 지르고 웃음을 터뜨리며 숲에서 뛰쳐나왔다. 서너 살 정도로 보이는 매우 작은 아이들도 자기를 보살피는 다른 아이들 앞에서 여기저기를 뛰어다녔다. 가끔 그중 한 명이 넘어져 자기 엄마에게로 달려가곤 했다. 나머지 아이들은 저녁 8시가 되어 부모가 불렀을 때에야 집으로 돌아갔고 마침내 거리는 텅 비었다. 이곳과 매우 다른 장소에서 살았던 내 부모의 어린 시절이 이랬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 부모가 없는 곳에서 온종일 자유롭게 뛰어다녔고 먹고 자기 위해서만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아는 한에서는 지난 수천 년간 내 모든 조상도 이와 똑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일부 어린이가 이렇게 살지 못했던 시기도 있지만 긴 인류 역사에서 그러한 시기는 극단적인 예외였다. 오늘날 나는 이렇게 사는 어린이를 한 명도 알지 못한다. 지난 30년간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큰 변화를 겪었다. 2003년에는 미국 어린이의 오직 10%만이 집 밖에서 자유롭게 놀았다. 이제 어린 시절의 삶은 압도적인 비율로 닫힌 문 뒤에 있고 아이들이 놀 때는 감시하는 어른이 있거나 전자기기 화면을 들여다본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식 또한 극적으로 변화했다. 미국과 영국의 정치인들은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시험을 준비시키고 반복학습을 시키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쓸 수밖에 없도록 학교 제도를 손보았다. 오늘날 미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야외 휴식 시간이 있는 초등학교는 73%뿐이다. 현재 자유로운 놀이와 탐구는 낭떠러지에 놓여있다. 이러한 변화는 순식간에 동시다발로 발생해서 아이들의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다. 무작위로 어떤 아이들은 카우카의 마을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고 어떤 아이들은 미국 교회의 집안에서 살게 한 다음 아이들이 얼마나 잘 집중하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확인할 방법이 하나 있다. 이 거대한 변화를 더 작은 구성 요소로 쪼갠 다음 그 요소들의 영향력에 대해 과학이 무엇라 말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내가 취한 방법 중 하나는 리노어 스코네이지라는 이름의 한 놀라운 여성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었다. 그는 과학자가 아니다.
활동가다. 리노어가 이러한 변화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려 노력하게 된 것은 본인이 살면서 겪은 충격적 경험 때문이었다. 리노어는 그 경험을 통해 이 문제를 연구하는 최고의 사회과학자들과 협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점점 더 많은 아이가 집중을 어려워하는 이유와 집중력을 회복할 실용적 방안을 내놓았다. 인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생각. 1960년대의 시카고 교회에서 5살 난 한 여자아이가 집에서 홀로 걸어 나왔다. 리노어의 학교는 걸어서 15분 거리였고 리노어는 매일 혼자 걸어서 학교에 갔다. 학교 근처의 도로에 도착하면 또 다른 아이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길을 건넜는데 가슴팍에 노란 띠를 걸친 10살 난 남자아이의 임무는 자동차를 멈춰 세우고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이 아스팔트 도로를 건널 수 있게 안내하는 일이었다. 매일 학교가 끝나면 리노어는 역시 어른 없이 혼자 학교 정문을 걸어 나왔고 친구들과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자기가 수집하는 네잎클로버를 찾아 헤맸다. 가끔은 리노어의 집 앞에서 아이들이 즉흥적으로 반야구를 했고 리노어도 함께 했다. 9살이 되었을 때는 마음이 내키면 자전거를 타고 몇 마일 떨어진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린 다음 어딘가 조용한 곳에서 독서를 했다. 다른 때에는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를 찾아 친구 집 문을 두드렸다. 조엘이 집에 있으면 배트맨 놀이를 했고 베시가 집에 있으면 공주와 마녀 놀이를 했다. 리노어는 늘 자기가 마녀를 하겠다고 고집했다. 그리고 배가 고프거나 날이 캄캄해졌을 때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이 이러한 장면에 불쾌함을 느끼거나 심지어 충격을 받는다. 지난 10년간 미국 전역에서 9살 난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홀로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아이를 방치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속출했다. 그러나 1960년대에는 이것이 전 세계의 규범이었다. 거의 모든 어린이의 삶이 이와 같았다. 아이로 산다는 것은 곧 동네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다른 아이들을 찾고 자기들만의 놀이를 한다는 뜻이었다. 어른들은 자녀의 위치를 어렴풋하게 알 뿐이었다. 자기 아이를 늘 실내에 붙잡아 두거나 걸어서 학교까지 바래다 주거나 아이들이 노는 옆에 서서 놀이에 끼어드는 부모는 당시에 아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이다. 리노어가 성장해 뉴욕에서 자기 아이를 낳고 키우던 1990년대 무렵에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는 걸어서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 준 다음 아이들이 교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으며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했다. 그 누구도 감시하는 사람 없이 자기 아이를 바깥에서 놀게 하지 않았다. 지켜볼 어른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이들은 늘 집안에 있었다. 한 번은 리노어의 가족이 멕시코에 있는 리조트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은 매일 아침 해변에 모여 보통 자기들끼리 지어낸 게임을 하며 놀았다. 아들이 리노어보다 먼저 일어나는 모습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리노어는 아들이 그렇게 신이 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한 주 동안 깨달았어요. 그때 아들에게 있었던 것은 제가 어린 시절 내내 가졌던 것, 바로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같이 놀 수 있는 능력이 이었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온 리노어는 9살 난 아들 이지가 의젓해지려면 어느 정도 자유를 맛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지가 전에는 가본 적 없는 뉴욕의 어느 장소로 데려다 주면 혼자서 집을 찾아오겠다고 말했을 때 리노어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남편이 아이와 함께 바닥에 앉아 집에 돌아올 계획을 짜는 일을 도왔고 어느 화창한 일요일 리노어가 이지를 블루밍데일 백화점에 데리고 간 다음 아들과 헤어졌다. 1시간 뒤 이지가 집 문 앞에 나타났다. 아이는 혼자서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왔다. 리노어는 이렇게 회상한다. 이지는 무척 행복해했어요. 좋아서 들떠있는 것 같았죠. 이날의 사건이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로 보였기에 저널리스트였던 리노어는 다른 부모들도 자신감을 얻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일화를 기사로 썼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리노어의 기사에 공포와 혐오가 쏟아진 것이다. 리노어는 미국의 여러 유명한 뉴스쇼에서 미국 최악의 엄마라고 비난받았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이를 방치한다는 혹평과 함께 자기 아이를 끔찍한 위험에 처하게 했다는 말을 들었다. 텔레비전 쇼에 출연해서 자식이 납치 살해당한 부모와 통화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마치 아이가 홀로 안전하게 지하철을 타고 올 확률과 아이가 살해당할 확률이 똑같은 것처럼 말이다. 모든 텔레비전 진행자가 대체로 이런 질문을 했다. 하지만 리노어 씨, 아이가 영원히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매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뉴욕 잭슨하이츠에 있는 리노어의 집에 함께 앉아 있을 때 그가 말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경 몇십 년 전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아들에게 주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 역사상 가장 안전한 세계 중 하나에 살고 있음을 설명하려 했다. 성인과 아동을 향한 폭력은 곤두박질 쳤고 현재 아이들은 낯선 사람에게 살해당할 확률보다 번개에 맞을 확률이 3배 더 높다. 리노어는 이렇게 물었다. 번개 맞는 것을 막으려고 아이를 집안에 가두시겠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그게 더 말이 됐다. 사람들이 이 주장에 혐오로 답했다. 다른 엄마들은 고개를 돌릴 때마다 자기 자녀가 납치되는 모습이 그려진다고 말했다. 이런 말을 수없이 들은 뒤 리노어는 깨달았다. 그게 저의 죄였어요. 제가 지은 죄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가장 어두운 곳부터 들어간 다음 맙소사 이럴 가치가 없어 라고 결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 미국에서 좋은 엄마가 되려면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해요. 리노어는 왜인지 사람들이 오로지 나쁜 엄마만이 자기 자식에게서 눈을 뗀다고 믿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1960년대 후반에 방송된 세서미 스트리트 초기 에피소드의 DVD가 발매되었을 때 시작 화면에 경고문이 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상 속에서는 5살 난 어린아이가 혼자 거리를 돌아다니며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고 공터에서 논다. 경고문은 이렇게 말한다. 다음 내용은 오로지 성인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노어는 이 변화가 너무 극적이어서 이제 아이들은 자유가 어떤 모습인지 보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 거대한 변화의 엄청난 속도에 어안이 벙벙했다. 이제 아이들의 삶은 매우 급진적이고 새로운 생각에 장악당했다. 아이들이 바깥에서 노는 것이 무조건 위험하다는 생각은 인간 역사에서 결코 없던 것이었어요. 아이들은 언제나 함께 놀았고 대부분은 감시하는 어른이 없었어요. 그게 인류 전체의 방식이었죠. 갑자기 아니 그건 위험해 라고 말하는 건 아이들이 거꾸로 매달려서 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과거 모든 인간 사회의 생각을 전도한 것이다. 우리가 아이들에게서 빼앗아간 것들. 리노어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러한 변화의 결과를 이해하려면 이 변화를 5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각각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첫 번째 요소는 가장 명백하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달릴 때 집중력이 개선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방대한 증거를 발견해 왔다. 예를 들어 이 현상을 조사한 한 연구는 운동이 어린이의 집중력에 이례적인 추진력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내가 포틀랜드에서 인터뷰한 조엘 닉 교수는 이 증거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요약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경우 유산소 운동이 뇌 연결망과 전두엽, 자기 통제와 집행 기능을 돕는 뇌 화학물질의 생성을 돕는다. 운동은 뇌를 더 크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변화를 일으킨다. 이를 보여주는 증거가 너무 방대해서 조엘은 이 결과를 확실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한다. 증거는 이보다 더 명백할 수 없다. 뛰어다니려는 자연스러운 욕구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아이들을 막는다면 아이들의 집중력과 전반적인 뇌 건강은 악화될 것이다. 그러나 리노어는 이 현상이 아이들을 파괴하는 더욱 근본적인 방식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연구하는 주요 과학자들을 찾아 나섰고 그 중에는 심리학 교수인 피터 그레이와 진화동물학자인 이저벨 벤키 박사, 사회심리학 교수인 조너선 하이트가 있었다. 이들은 리노어에게 사실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때는 놀 때임을 알려주었다.
이 같은 변화의 두 번째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 다시 리노어가 어린 시절에 시카고 교회의 거리에서 놀던 장면이나 내가 콜롬비아에서 본 장면을 떠올려 보자.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 때 아이들은 어떤 기술을 습득할까? 우선 어른 없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는 아이는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 방법을 파악한다고 리노어는 말한다. 놀이를 생각해내려면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떠올린 놀이가 가장 재미있는 놀이라고 다른 아이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게임을 지속하기 위해 다른 아이들의 마음을 읽는 법을 알아낸다. 아이는 언젠가 자기 차례고 언젠가 다른 친구의 차례인지 협상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러므로 타인의 필요와 욕구, 그것들을 충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또한 아이는 실망감과 좌절감에 대처하는 법을 배운다. 이 모든 것을 배제되고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내고 길을 잃는 경험을 통해 배운다. 나무를 기어오르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자. 아이는 그럴지 말지 결정하지 못해요. 그러다 결국 더 높이 기어오르고 짜릿함을 느끼고 다음번에는 더 높이 올라갑니다. 아니면 좀 더 높이 올라갔다가 너무 무서워서 울어버릴 수도 있죠. 그래도 이제 그 아이는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집중력의 중요한 형태입니다. 리노어의 지적 멘토 중 한 명인 이저벨 벤키 박사는 칠레의 놀이 전문가다. 나와 스코틀랜드에서 만났을 때 그는 지금까지 나온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놀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동 발달의 세 부분이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창의력과 상상력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통해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다. 두 번째 부분은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어울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사회적 유대이며, 세 번째 부분은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는 방법을 배우는 살아있다는 느낌이다. 이저벨은 우리가 놀이를 통해 배우는 것들이 제대로 기능하는 인간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따라붙는 사소한 요인이 아니라 그것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놀이는 견고한 인격의 토대가 되며 이후에 어른들이 자리에 앉아 설명해주는 모든 것은 이 토대 위에 쌓인다. 이저벨은 오롯이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유로운 놀이라는 토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리노어는 갑자기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아이들의 삶에서 빼앗아가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오늘날에는 마침내 아이들이 놀기 시작할 때도 주로 어른들의 감독을 받으며 이 어른들이 규칙을 정하고 해야 할 일을 알려준다. 리노어가 어렸을 때는 모두가 거리에서 소프트볼 경기를 하면서 규칙을 직접 정했다. 오늘날 아이들은 조직된 활동에 참여하고 이때는 늘 어른이 개입해서 규칙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자유로운 놀이는 감시하에 있는 놀이로 변했고 가공식품처럼 대부분의 가치가 빠져나갔다. 리노어의 말에 따르면 이는 곧 오늘날 아이들이 이 기술들을 개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부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합을 하러 가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떤 포지션을 맡을지, 언제 공을 잡고 언제 공을 칠지, 누가 과자를 가져올지 결정해요. 포도를 가져갈 순 없는데 포도는 4등분으로 잘라야 하고 그건 엄마가 할 일이거든요. 오늘날의 어린 시절은 옛날과는 무척 달라요. 요즘 아이들은 성인기를 대비해줄 삶의 주고받기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 결과 아이들은 문제를 겪지 않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짜릿함을 느끼지 못한다. 오늘날 어바인 캘리포니아 대학의 인지과학 부교수인 바버라 샤르네카는 리노어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너의 환경이야. 내가 이미 지도를 만들어놨어. 탐험은 그만둬. 하지만 그건 유년기의 정의와 정반대되는 것이에요. 리노어는 알고 싶었다. 아이들이 사실상 자택에 구금된 지금 원래는 뛰어놀던 시간에 아이들은 무엇을 할까?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감금된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현대사회는 아이들에게 점점 더 많은 규칙과 제한을 부과하며 놀이와 탐구의 자유를 빼앗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억압된 환경은 단순히 아이들의 신체 활동을 줄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뇌 발달과 집중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놀고 상상하며 스스로 탐구할 때 가장 크게 성장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이들에게 다시 자연과 놀이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호기심과 창의력을 존중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아이들의 진정한 자유와 건강한 성장 환경에 대해 돌아볼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간미소 배움터 라이언킨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에필로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